혹은 투자 물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가설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설을 선택하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을 드리면은 방송을 잘 참조하셔 가지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거죠. 비관론과 낙관론이 막 충돌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의 한 경제신문을 보니까 이 홍춘옥 대표, 이 업계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좋은 분이죠. 홍춘옥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입니다. 실전에서 이제 입증한 거죠. 자기 투자자문 회사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AI주 버블권에 진입했습니다. 소수만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이 홍춘옥 대표 이야기는 버블이 터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버블이 터질 것 같다. 인공지능 주식 일부는 거품 영역에 들어온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돈을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기업이 부채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거나 자산 가격 상승이 둔화 정체되는 순간 연쇄적 청산이 발생해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비관론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거품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닷컴 버블보다 거품이 더 길게 이어지고 후유증이 더 클 수가 있다. 그러면 현금 계속 갖고 있으라는 이야기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굉장히 좀 비관론을 피력하네요. AI 관련 기업들도 거품 붕괴 여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은 계속 좋았는데 주가가 90% 급락했습니다. 회사의 기초체력과 관계없이 빚을 내서 투자에 나선 투자자들이 마진콜에 따른 청산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비관론에 서면은 돈을 투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죠. 이런 견해를. 저는 비관론은 반대쪽에 있거든요. 비관론의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투자를 하는 쪽입니다. 자,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 션 박사입니다. 제임스 션 박사는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We are living through extraordinary year라고 합니다. 글로벌 전환의 역사적인 이례적인 역사적인 시대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겁니다. 홍춘옥 대표는 거품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분은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게.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전환기를 통과하고 있다. 그걸 왜 그렇게 보느냐.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좋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주권 확보 정책과 정부 효율부를 통한 탈중앙화가 전후 체제를 대체하면서 새로운 트럼프 골든 이어 황금기를 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기술 혁신과 지정학적 재편이 맞물린 이 격변의 시대는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를 선점한 자들에게 거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기회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그런 견해가 있고 거품이 곧 터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평평하게 맞서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 투자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홍춘옥 대표 가설을 수용하게 되면은 이제 돈을 회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제임스 션 캐나다 여러분들 분 말씀을 하면은 투자를 계속해서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속된 규칙 기반의 질서가 저물고
탈중앙화 혁신 국가 재건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주권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부 효율의 탈중앙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정부 지출 내 심각한 비효율성과 부정부패가 지속적으로 폭로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정권 교체로부터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중동 사태리까지 지정학적 단정성이 급격히 변화하며 글로벌 권력 균형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분 이야기는 여러분들 미국의 일극추이가 거의 구체화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서로가 다르게 보는 거죠. AI 혁명을 보는 시각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11월에 발표된 새 국가 안보 전략에 따라서 주권과 에너지 독립, 경제적 강점을 강조하는 세대적 차원의 전략적 재정렬이 진행 중입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은 산업혁신을 넘어 신뢰와 거버넌스 그리고 가치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역사가 가속화되는 격변기 속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미래를 수용하는 이들에게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줄 것입니다. 여유 자금이 있으면 계속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 그거든요. 예, 거품이 곧 터질 테니까 이런 돈 전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하고 완전히 충돌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당신 생각이 뭐냐? 저는 당연히 제임스 온 박사의 의견인 거죠. 비관론자가 아닌 겁니다. 엄청난 여름 격차가 생긴 거죠. 네. 에코노믹 소버리티라고 표현합니까? 예,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주권 회복 정책은 노동시장 재편과 정부 효율성 강화를 통해 기존의 경제 관행을 뒤엎고 의도적인 고성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주가는 오를 겁니다. 거품이 터지지 않고. 이 트럼프 독트린은 지정학적 대전환과 결합하여 탈글로벌즘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경제 주권과 성장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국 경제가 억수로 고성장을 할 겁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미국 사람이 이야기하게 되면 미국 이익 때문에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캐나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월가에 있는 에코노미스트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홍춘욱 대표 의견 쪽에 여러분들 손을 들어주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임스 온 박사 여러분 걔네를 수용하면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경 폐쇄는 이민 단속은 단순한 부수적 사건이 아니고 경제 주권 전략의 핵심이고 무분별한 이민의 중단은 2026년 노동공급 최적화와 임금 협상력 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정책은 적자와 인플레이션의 우호적인 설계를 통해 기존 경제적 제약을 넘어서는 성장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월가와 미 연준의 기존 정책을 완전히 뒤엎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궁금할 겁니다. 그러면 공 박사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계속 사는 거죠. 떨어졌을 때. 한 5%나 10% 떨어지면 몇 주씩 계속 사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제 생각은. 예, 무조건 미국 경제가 좋아질 거니까 뭐 거품이 터져? 그건 난 모르겠고 거품 안 터진다고. 왜? 도널드 트럼프 있는 동안 거품이 터질 수가 없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럼 무조건 사는 겁니다. 예? 10주 20주 뭐 5주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죠? 완전히 생각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홍춘욱 거품 붕괴론을 가능성을 개론하는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의 결합은 무모한 자극이 아니고 전략적 전환입니다. 세이의 법칙에 따라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니까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을 가속화하는 규율 있는 공급 중심에 봅니다. 공급 중시 경제학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이고 어떻게 해야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규제를 핵폐하고 여러분들 세금을 깎아주고 사업가들이 더 많이 투자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베팅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성리님 고맙습니다. 1060님. 예. 유럽에 계신 것 같네요.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과 마두로 체포 등의 사태는 내년 봄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의 실용적인 거대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의도적으로 뜨겁게 가동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영구적인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론에 매몰된 사람들은 주권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구조적 세대교체를 오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뜻인 줄 알겠죠? 경제정책의 전체 틀이 수요 관리 정책에서 공급 관리 정책으로 바뀐 겁니다. 미국 경제는 저는 아주 좋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술주, 성장주, 반도체주,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괜찮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여기 이제 홍춘옥 대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일방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가 판이 어떻게 갈 거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때 참조는 하지만 다 저는 소음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견해에 맞춰 가지고 그냥 stay your course 당신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예. 기존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을 위해서 6가지 주요 포인트는 도널드 트럼프의 공급 중시 경제학이 의도적인 고성장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는 미래 기술에 베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가속화되는 격변기에는 과거의 공식에 매달리기보다도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투자자가 거대한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는 이제 가봐야 되는 거죠. 가봐야 되는데 저는 대단히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이고 그 낙관적인 견해는 대통령의 경제관뿐만 아니고 정책 기조의 변화, 유동성 공급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해 가지고 돈 생기면은 조금씩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긍정론, 낙관론을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론자인데 그래도 비관론자 견해도 소개합니다. 비트코인 비관론. 피델리티의 매크로 책임자입니다. 매크로 헤더. 주리엔 티머라는 사람입니다. 이 주리엔 티머는 일찍부터 이런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에 대한 부분을 내놓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르지만 피델리티의 거시 책임자가 대단히 부정적인 비트코인 전망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리엔 티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낙관론을 가졌다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낙관론을 가지셔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특히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강한 자산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지식과 정보를 축적해 가지고 굳건한 자기의 여러분들 견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조정되면 저는 계속 지금도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건 네 이야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남들이 참조는 하죠.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이 소개하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비관론을 비트코인 비관론인 겁니다. 오늘 글을 올린 겁니다. 이렇게 글을 줄리엔 팀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맥법칙 파워로를 따라 성장했는데 지금 와서 좀 바뀐 것 같다. 경로가 엄청난 여러분들이 이야기인 거죠. 경로가 인터넷처럼 역-S자로 바뀐 것 같다. 그러니까 한참 성장할 때는 비트코인이 맥법칙 파워를 따랐는데 지금은 인터넷처럼 이미 성숙된 시장으로 가버린 것 같다. 그래서 가격이 횡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상태가 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법칙에 따르면 초록색 길을 따라야 되는데
갑자기 경로를 선회가 이런 붉은색 길을 따르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이 인터넷처럼 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핵심 메시지가 뭔고 하니까 원래 경로는 맥법칙 경로는 초록 푸른색입니다. 푸른색.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태풍처럼 진로를 이렇게 선해 가지고 분홍색으로 길을 옮겨버렸다는 겁니다. 누가?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획기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 분석 모델은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분석 모델은 Hypothetical Adoption Curve라는 걸 쓴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비트코인을 계속 사야 될 건가 안 사야 될 것인가 가격이 좀 회복되면 팔아버리고 나가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소위 팀을 한 사람의 주장입니다. 과거에 비트코인은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파워로우 곡선을 따랐습니다. 맥법칙. 하지만 최근에는 과거 인터넷 기술이 보급되던 속도와 비슷한 S커브 모델을 더 밀접하게 여러분 S커브 올라가다 그다음에 내려가 정체되지 않습니까? S커브 모델을 더 밀접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초창기의 투기적 급등기에서 벗어나 서서히 대중화되는 안정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성장 곡선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주장입니까? 그리고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락장은 끝났다는 낙관론에도 티머시가 회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굉장히 큰 정보를 던진 거죠. 가격이 내리면은 1차 저지선이 6만 5천 불, 2차 저지선은 4만 5천 불인데 4만 5천 불까지 떨어지게 되면 비트코인의 존립 자체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이런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면은 비트코인을 계속 투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슴이 조여가지고. 그래 팔아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6만 5천 불까지 떨어질 수 있고 더 떨어지게 되면은 4만 5천 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간이 얼마나 후들들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런 9만 불에 샀는데 4만 5천까지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극단적인 비관론을 이렇게 피력한 겁니다. Hypothetical Adoption 모델을 썼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구를 한 사람 출신이니까 그래? 그러면 Hypothetical Adoption 모델이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나간 겁니다.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사용자 네트워크의 이성이라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 사용자가 줄었겠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ETF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지갑을 갖고 썼을 건데 지금은 ETF가 생겼으니까 ETF 여러분들 지갑 하나에 수십만 명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자 네트워크가 줄었겠죠. 사용자 네트워크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정체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아니 이런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언론 보더라도 아니 옛날에는 ETF가 없었을 때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를 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개인 이름으로 거래를 했을 건데 지금 비트코인 한 사람으로 전부 다 모아졌으니 당연히 사용자 숫자가 줄어들었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피델리티의 글로벌 매크로 책임자 줄리엔 티머가 사용한 하이포테티컬 어답션 모델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단순한 가격 흐름이 아닌 사용자 네트워크의 확장 속도로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 수가 이름 줄었을 거 아닙니까? 예. ETF가 10개 이상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이만큼 지금 수익성이 높은 자산이 없는데 장기 투자가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이런 대가들도 가다가 여러분들 완전히 뭐 한국의 여러분들 비교적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무슨 대학 교수가 다 팔고 떠났다면서요.
오래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당장 약점을 꼽지 않습니까? 사용자 수가 줄어들지.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이런 ETF가 생겨가지고 각자 거래를 10만 명 20만 명 30만이 할 것에서 다 여러분들 블랙록 회사의 ETF에 가입을 하니까 사용자 수가 한 명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줄어들겠지. 그치? 이 스테판 박사는 뭐라고 합니까? 가격은 사용자 네트워크의 2성, 사용자는 탄생일수의 3성, 비트코인 가격은 두 개를 곱하게 되면 탄생일수의 6성 정도다. 정확하게는 5.8, 5.74 정도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이포테티컬 어답션 모델은 사용자 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성장이 완만하면서 포화 상태에 이른다고 가정하고, 파워롤은 S커브처럼 성장이 멈추는 지점을 설정하기보다도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자연법칙에 가까운 비트코인의 성장 곡선인 거죠. 저는 당연히 두 번째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티머의 피델리티 매크로 헤더가 다양한 주제를 이렇게 다루니까 그렇게 깊게 사고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정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좋은 시대 다 끝났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무슨 이야기냐, 스테판 박사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래프로 그리면은 인터넷처럼 이미 시장이 여러분들 완전히 포화 상태가 돼가 가격이 별로 안 오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간단하지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피델리티 매크로 책임자 말씀이고, 이제 가격이 좋은 시절 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고, 무슨 이야기냐, 사용자 수도 계속 늘고, 그다음에 탄생 일수가 늘어날수록 계속 성장하는데 여기에 푸른색을 옳은 거지 당신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정돈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비트코인은 물리학적 시스템처럼 공급 제한과 수요 증가의 피드백 루프가 유지되는 한 장기적인 우상향 계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 성숙기보다는 여전히 확장 가능한 궤도 위에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보시면은 이것 때문에 또 팔고 나가는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확고한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왜 결론이 이런 뭔가 하니까 이미 비트코인이 성숙기에 들어갔다. 무슨 이야기냐, 계속 성장하는데, 이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 스테판 박사가 피델리티를 반박하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논문이죠. 스테판 박사의 반론은 비트코인은 더 이상 파워롤을 따르지 않는다. 이제는 S곡선을 인터넷처럼 성숙해 들어갔기 때문에 따른다. 이런 내용이죠. 이거를 스테판 박사가 이렇게 짧게 논박합니다. 인터넷은 50억 명의 사용자가 도달하면서 거듭 제곱 법칙에 따라 성장하다가 그다음에 S자 커브처럼 성장하는 포화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거듭 제곱 법칙 파워로로 성장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사용자 수가 기껏해야 2억 명 수준입니다. 아직 매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Still early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줄리안 티머 견해를 받아들였으면 비트코인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스테판 박사 견해를 받아들이면 여전히 초기 단계다 하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디냐? 당연히 여러분들 여전히 초기 단계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 견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견해를 받아들이는 나중에 실패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이 내린 판단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 정도면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는 딴 데 좀 안전된 거 투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10% 더 하지만 이렇게 판단을 내린 나중에 잘 안 돼도 관계없다 이야기죠. 그거는 내가 내린 판단에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피델리티의 매크로 헤더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이제 또 여러분들 글을 하나 올린 겁니다. 여기 이제 마니오와 데트 무한대가 스테판 박사가 주장입니다. 피델리티는 비트코인의 거듭 제곱 즉 파워로 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델리티가 인정해야 될 것은 거품과 파동의 로그 주기적 특성일 겁니다. 아래의 그림에 빨간 선은 기본 모드 거품입니다. 모드가 거품이 터질 때를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델리티의 연구자가 비트코인이 맥법에 따라 성장하는 자산이다. 그거는 인정했으니까 좋은 일이고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로그 주기적 모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을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로그 주기적 모델 이게 핵심입니다. 로그 주기적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에서 나타난 거품과 파동은 로그 주기적 성격을 띱니다. 비트코인은 거품하고 파동이 있는 겁니다. 폭등 폭락이 있는 겁니다. 횡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겁니다. 피델리티의 이런 매크로 헤드는 올라가다가 인터넷처럼 성숙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횡보한다 이렇게 보는데 비트코인은 특성상 뭡니까? 오르고 내리지 횡보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 못 내린 거죠. 비트코인 가격은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느냐? 머릿속에 그냥 집어내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 두 개의 엔진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기본 엔진, 메인 엔진이 뭔가 하니까 거듭 제곱 법칙입니다. 몇 법칙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은 탄생 일수의 5.74에서 5.8 정도 여러분들 기울기 가파른 기울기로 움직이는 거 그게 기본 성장 동력입니다. 기본 엔진. 그런데 돈이 확 늘어나게 되면 그때 급등하는 겁니다. 그게 보조 엔진입니다. 기본 엔진이 있고 보조 엔진인 겁니다. 그죠? 보조 엔진. 거듭 제곱 법칙은 기본 엔진이 있고 그다음 보조 엔진이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급등하는 겁니다. 버블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걸 스테판 박사는 2027년 5월 무렵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엔진은 우상향하는 겁니다. 탄생 일수의 5.8성 정도의 가파른 기울기를 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승하는 기울기 위에 파동이 생기는 겁니다. 올랐다가 팍 했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가 내리고 여러분들 거품이 생기고 폭락하고 하는 것이 그게 비트코인의 내재적 특성인 겁니다. 그런 급등과 급락이 바로 뭔가 아니냐 로그 주기적 파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장기 전략을 나갈 수 있는 거죠. 기본 엔진은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네트워크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비트코인의 바닷가를 계속 높이주는 장기적 우상향입니다. 이게 메인 엔진인 겁니다. 메인 엔진. 메인 엔진이 계속 가동되는데 이러면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고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릴 때 가격은 기본 성장 궤도보다 훨씬 더 높이 기본선에서 훨씬 높이 이러면 올라 그게 이름 거품인 겁니다.
기본 엔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면 보조 엔진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게 튀어오르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 엔진이 상호작용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주기가 길어지고 파동이 커지는 로그 주기적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피델리티의 매크로 헤더의 견해를 이렇게 분석적으로 볼 수가 없으면 대부분 받아들여 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큰일 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6만 5천 불까지 추락한다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인물 같습니다. 줄리안 티머.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명성이 있는 나이가 꽤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줄리안 티머. 예. 이런 견해를 저는 이 견해인데 이 피델리티의 매크로 헤더는 이 견해를 따르는 겁니다. 그지? 예. 비트코인 좋은 시절 다 갔다. 우상향을 결정하는 파워로가 아니고 이제 성숙시장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가가 이야기하니까 뭐 사람들 혹당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스테판 페레노드 박사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기본 엔진과 보조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다음 버블이 형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학적으로 점점 더 길어지게 되는데 이걸 로그 주기적 특성이라고 부른다. 그것을 여러분들 설명하는데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해 봤는데 두 번째 모델이 훨씬 더 비트코인 가격 데이터를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게 로그 주기적 모델인 거죠. 로그 주기적 모델. 이 모델인 겁니다. 주홍색이 가격이고 푸른색이 로그 주기적 모델과 추정한 겁니다. 로그 피리오디컬 모델. 그지? 그래서 이거를 또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도 이름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죠. 로그 주기 파월로우 모델. 이 앞에 게 메인 엔진이죠. 뒤에 게 여러분들 보조 엔진인 겁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파동이 생기는 겁니다. 폭락하고 폭등이. 이거는 메인 엔진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초록색이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그린 그래프인 거죠. 로그 주기적 특성을 잘 이해해야 장기 보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은 기본 엔진과 보조 엔진의 합으로 구성되고 비트코인 로그 주기적 성장 특성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무작위로 여러분들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파월로우라는 명확한 수학적 궤적을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장기 성장 곡선위에서 가격은 단순히 직선으로 오르지 않고 성장, 절정, 붕괴, 파동을 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엔진이 만들어낸 선이 이렇게 여러분들 가파른 직선인 겁니다. 여기에 파동이 생기는 겁니다. 오르고 푹 오르고 푹 이런 게. 그지? 이 파동의 특징은 다음 사이클로 갈수록 절정, 성장, 절정, 붕괴 이게 한 사이클인데 다음 사이클로 갈수록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거죠. 초기에는 짧고 긁히겠던 성숙 주기가 시간이 흐를수록 완만해지고 정점에 도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 이걸 여러 번 다루는 것은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려면은 로그 주기적 특성을 아주 정확히 이해를 해야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성장의 근간에는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네트워크 법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본 성장에다가 시장 유동성이 대질 때 단순한 상승을 넘어서 강력한 가격 파동과 거품이 형성됩니다. 메인 엔진, 보조 엔진
메인 엔진은 네트워크 기본 성장, 보조 엔진은 시장 유동성. 딱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수직으로 하면 장기 성장, 이거는 유동성이 결정하는 파동, 그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겉보기에는 매우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듭 제곱의 법칙의 성장과 로그 주기적 파동이 결합된 고유의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가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메인 엔진입니다. 우상향. 이게 뭐죠? 파동을 결정하는 유동성 주입이. 그러니까 이렇게 대가들도 입장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아니 몇 법칙을 가다 여러분들 한 1년 정도 가격이 좀 횡보하니까 금세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tay your course. 당신이 갖고 있는 견해대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stay your course. 당신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망한다 이야기죠. 당신 투자한 거 돈 다 날린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여러분들 정신이 혼몽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도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줄리안 티머. 그리고 밑에 리서치 팀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유능하죠. 그런데 스테판 박사처럼 한 분야를 계속 들여다보는 그런 분은 아니기 좀 바쁜 사람들이죠. 아주 중요한 글입니다. 그만큼 제가 높게 평가한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구조적으로 바뀌었다. 옛날에는 파월로에 따라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S컵으로 인터넷처럼 그렇게 성숙시장에 들어갔다. 그게 핵심적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자, 비트코인 좋은 시절 다 갔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6만 5천 불도 떨어질 수 있고 잘못하면 4만 5천 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딱 읽고 이 양반의 글을 읽고 그다음에 여기에 데이비드라는 분이 진짜 미국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돈을 투자하는 분야에는 여기 이제 엔지니어고 NBA, 스탠포드, 서던 캘리포니아 이런 대학 있는 데서 공부를 한 분이네요.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반론을 올린 겁니다. 반론을 올린 겁니다. 그 뭐 인신공격하지 않고 딱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탁 지적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 겁니다. 여기 보시죠. 비트코인이 하락장 없는 X곡선 단계에 진입했다는 생각은 가격 형성 원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 같은 독립적인 X곡선 직선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 내에서 존재하는 희소한 고정자산입니다. 물리학 법칙이 잘 작용하는 특별한 자산인 거죠. 인터넷 같은 독립적인 S곡선 기술이 아닙니다. 희소하고 성수효과가 발생한 시스템에서 파워로는 구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파워로의 기울기인 5.8이 계산해보면 여러분들 한 10년 동안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격이 이 추세에서 벗어날 경우 옆으로 횡보하며 완만하게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가격 조정을 통해 해결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가격을 조정하거나 수정할 때 점잖하게 안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특성 자체가 급등과 급락을 통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과 관련한 분포도를 그려보면 정규 분포가 아니고 꼬리 부분이 뚱뚱한 헤비 팻테일 분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은 급등과 급락에 대한 부분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없으면 투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피델리티의 매크로 헤드가 주장하는 것처럼 완만하게 이런 가격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급격한 가격 조정을 통해 비트코인은 가격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시장은 무한히 통합할 수 없습니다. 가격이 원래 추세로 폭락하거나 혹은 추세 자체가 가격에 맞춰 올라가야 됩니다. 현재 변한 것은 시장의 물리적 법칙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과거보다 주기는 길어지고 변동성은 낮아졌을 뿐이고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피델리티의 거시 담당 책임자인 티머시가 비트코인의 성장과 관련된 물리적 법칙이 바뀌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그게 아니란 거죠. 리듬이 바뀐 거지 기본 성장 엔진은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분석은 비트코인이 성숙해지면서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내면을 지배하는 파워로의 원리는 여전히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사람이 있나. 에휴. 최병현님이 그냥 결론만 이야기하라고 한 겁니다. 입시 공부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덕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주장을 여러분 하려면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을 다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방송을 한참 하는데 결론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채근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양이 그렇게 없어가 되겠습니까? 방송을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양반의 주장을 전부를 봐야 그다음에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서 그렇게 이런 대먹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배웠는지 말이 되냐 이야기에 내 이야기에. 이분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이런데 그 논리를 반박하는 글을 썼으면은 그걸 차근차근 따져가지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야 되지. 정답만 말해라. 결론만 말해라. 어떻게 그렇게 무리하고 이러는데 예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비트코인 10개 가지는 100개 가지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야기죠. 내가 비트코인 10개 가질 때 그렇게 자랑할 필요가 있냐 이야기야. 사람이 이름들을 갖고 있더라도 좀 숨길 수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 되지. 앞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뭘 그렇게 잘났냐 이야기야. 차근차근 소개를 하니까 어디서 그냥 그렇게 그냥 막대 먹어가지고 이름들 결론만 이야기하고 어디 내가 학원 선생이냐 이야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냥. 이 데이비드 사람들이 보시죠.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매크로헤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이 양반이 지적하는 것이. 비트코인이 일반 기술이 아니다 이야기죠.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물리적 법칙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피델리티의 매크로헤드가 비트코인 성장과 관련된 물리적 법칙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본적인 것을 당신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급격한 가격 조정, 샤프 콜렉션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행보를 통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추세선을 벗어나게 되면 급등 급락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격을 조정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송을 준비해가 이런 방송을 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좀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하는데 얼마나 이런 품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문장은 몇 번 읽어도 여러분들 중요한 문장입니다. 다음에 방송 들으실 때 이것도 읽고 원문도 읽고 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건이라는 것을 누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 이야기예요. 예? 물리적 법칙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리듬이 바뀐 파동이 바뀐 거죠. 파동이.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델리티의 매크로헤드 이야기를 수용하게 되면 갖고 있던 것을 조금 가격 조정되면 손에 덜 보고 팔아버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제야에 이렇게 여러분들 고수들이 많은 겁니다. 예? 미국 사람들 여러분들 이 논쟁하는 걸 보면 대단히 뭐라고 하나 겸손하고 예? 굉장히 논거 중심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논거 중심으로. 결론 이야기하세요. 결론.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 쓴 글이 대단히 중요한 글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비트코인 채굴 비용이 생산 원가가 6만 6천 불이 듭니다. 그런데 뭐 기계 여러분들 에너지비 이런 걸 다 합치게 되면 손익분기점이 9만 6천 불입니다. 비트코인 한 개를 이런 채굴해 가지고 이익이 남지 않는 똔똔이가 되는 시점이 9만 6천 불입니다. 현재 시장 가격이 9만 1천 불 정도 되죠. 데이비드 란 분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이 그냥 순 원가가 6만 6천인데 뭐 이런 세금까지 다 합치면은 그다음에 채굴기 렌트 비용까지 다 합치게 되면 최소한 채굴업자가 9만 6천 불을 남겨야 채굴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물 가격이 9만 1천 원 돼 가지고 채굴업체들이 많이 문을 닫는 겁니다. 채굴업체들이.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업계의 연산 총능력을 우리가 해시레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시레이트가 급속히 증가하다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냥 정체 상태가 된 겁니다. 해시레이트가. 해시레이트가 증가가 멈춘 이유는 가격이 9만 6천 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가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채굴업자들은 6만 6천 불까지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문을 닫을 거란 이야기죠. 원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 개 만드는데 한 9만 6천 불 정도가 남아야 그래야 여러분들 영업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 푸른색 초록색이 가격 그래프고 이 붉은색이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의 총 연산 규모니까 해시레이트죠. 해시레이트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참조로 대략 9만 6천 불 정도가 나와야 채굴업자들이 돈을 좀 남길 수가 있는 것이고 만일에 이제 9만 1천 불 정도 여러분 가격이 형성되면 채굴하는 것보다도 시장에서 그냥 사는 게 더 싸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전체 생산 원가보다도 낮아서 기대 가격 대비 약 26%의 저평가된 상태이고 이렇게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굴에 관련된 신규 투자가 얼어붙고 해시레이트 상승이 멈춘 상태입니다. 참조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저렴한 거죠. 지금 채굴 비용보다 더 낮으니까 채굴업자들이 채굴기 사용하고 에너지 사용해 가지고 9만 6천 불 정도 남아야 그래야 여러분들 손익분기점인데 자 여기 이제 오늘 여러분들 정상적이면 방송을 마쳐야 되는데 MSTR 투자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 마이클 세일러가
폰지 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올해 내가 투자해가 53% 손해봤다. 폰지 사기다. 미국 여러분들 이렇게 글 남긴 중에서 가장 격한 글이네요. 폰지 사기다. 그런데 뭐 올해 53% 내려 손해봤으면 내년도에는 100%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올해 53% 여러분들 MSTR 주식의 가격이 떨어졌다가 폰지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무리한 이런 거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노바쿨라 오캄이라는 사람이 이 업계에 이제 갤럭시 디지털 CEO가 어마어마하게 좀 심하게 MSTR 비즈니스 모델을 공박하는 내용이 실렸네요. 노보클라츠라는 사람이 갤럭시 디지털 CEO입니다. 단순히 주가를 띄어 투자자를 끌어모으던 과거의 방식은 끝났고 이제는 혁신적인 경영을 통해서만 진정한 가치 양상이 가능합니다. 금광 개발업자가 여러분 금광을 가지고 금을 캐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사서 모으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여 이런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미래의 기대 수익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 축적해 나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이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보유 기업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현재 MSTR은 연간 8억 3,100만 달러에 달한 배당금 의무를 지고 있는데 수익 구조가 마땅치 않아서 결국 주식을 팔아 배당금을 지급해야 되는 가치 파괴의 굴레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 보유 개수가 67만 개, 취득 원가가 505억 불, 현재 시장 가치 627억 불, 현금은 22억 불, 총 부채는 82억 불 이렇게 되니까 뭐 비판이 있을 수도 있죠. 현재 순자산 가치가 86%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 저는 이 MSTR 사업 모델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갤럭시 디지털 CEO처럼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하는 거죠. 투자를 안 하는 거고 저처럼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 부분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비트코인도 사고 MSTR 주식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MSTR 비관론을 소개하는 것은 선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반대의 의견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젊은 인도계 미국인 같은데 CJ 비트코인이라는 이분이 아마 굉장히 깊숙이 관여한 모양입니다. 그런 MSTR의 그런 주식 발행이나 이런 데 인도계 미국인이네요. 채타야 제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채타야 제인. 여기 이제 보시면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2시간 전에 비트코인은 리스크 프리 레이트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한 인터뷰가 실린 겁니다. 인터뷰가.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MSTR을 운영하는 데 부서에 있으니까 편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긍정론의 입장에서 앞에 비관론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론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말을 잘하네요. 자기 논리를. 그러니까
슬라이드 한 4장 정도의 MSTR의 강점 단점을 아주 잘 적나라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주로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 분이. MSTR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위험 보상 노출을 제공하는 정권을 발행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이 30% 정도 성장하고 배당은 10% 주고 그 차익을 포착하는 그런 방식의 사업 모델입니다. 그걸 폰지 사기라고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별 이마님 고맙습니다. 초기에는 MSTR이 갖고 있는 잉여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샀는데 이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더 사기 위해서 부채를 활용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고 처음에는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우선주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STRC 같은 것 그런 걸 발행해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STRC 같은 상품은 비트코인 관련 배당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소득이 필요하신 분은 투자를 하시고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배당 상품에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분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선주의 대가로 10% 정도의 배당 의무가 발생하는데 비트코인 성장이 비용을 상회하면 모델이 작동하는 것이고 회사는 MSTR 주가가 순자산가치 아래로 떨어지는 장기 하락장에서도 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모델이 여러분들 잘 작동하려면은 비트코인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MSTR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부분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롱 포지션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 MSTR 주식에 자기 자본의 일부를 투입한다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부분에 승부를 거는 겁니다. 내려갈 거로 이런 승부를 걸면 MSTR 주식을 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곳에서 파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고 왜냐하면은 배당을 지불하기 위한 별도 계정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USD 리저버 USD 예비금 계정에 돈을 충분히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배당 지급을 못한다 이런 것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MSTR은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함으로써 주주들이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똑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비트코인 현물을 갖고 있으면은 만일 미국 같으면은 소피은행 같은 데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담보로 주고 10에서 12% 정도의 돈을 꾼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이런 비트코인 현물을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일을 MSTR이라는 회사가 대행해 주는 겁니다. 금융공학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는 레버리지 효과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르지만 하락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USD 리저브와 영구 자본 구조 덕분에 파산 리스크를 방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죠?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구간은 오히려 장기적인 진입 기회로 보면 됩니다.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회사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가치보다도 지금 회사 주가가 더 떨어졌으니까 86% 정도 되는 거죠. 100% 이상이 100%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86%까지 여러분들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럼 여기 이야기해 놨네요. 약세장에서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프리미엄이 지금 여러분들 거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100
100원어치를 갖고 있는데 86원 정도 시장에서 평가를 받으니까 장기적인 진입 기회로 보면 됩니다. 모델의 붕괴가 아닌 시장의 일시적 후퇴로 해석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동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가격이 150불 대 160불 돼서 조금씩 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없고 사기다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구간은 오히려 장기적인 진입기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답인 거죠. 예. 저는 괜찮고 좋은 사업 모델이고 진입 시점은 좋다고 보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사기꾼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MSTR 주식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마이클 세일러의 구상 사업 모델 자체를 저는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참조하셔 가지고 가장 공격적인 비트코인 투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비트코인 섹션을 조금 더 많이 다뤘네요.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